어쨌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요. 이게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적, 발작적 계엄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왜 망상이냐 하면은 이분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를 쭉 열거를 했는데 거기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부정확한 판단,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피해망상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과대망상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계엄을 계획하고 집행하다고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시. 다만 거기서 몇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토고령과 선포문을 종합을 하면은 이분이 굉장한 울분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울분,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정오심이라 해야 될 거예요. 정오심.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의료 대란 문제로 시달려 놓으니까 의사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뭐 관련되었다는 이런 아주 망상, 이게 다 종합적으로 그게 폭발한 건데, 그래서 제가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계엄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이 의식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이게 성공하는 건데, 가만보니까 윤석열, 김용현 딱 두 사람이 기획하고 실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실병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든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엄령 선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국군 통수권은 그런 식으로 개통 없이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망상이라는 말씀은 이걸 선포하기까지의 그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극인데,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보고받잖아요. 거기 국정원도 있고 뭐 정부기관이 다 그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다른 거 들 필요 없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1%나 될까요? 그런데 그걸 국민적 의혹이라고 한 거예요. 국민적 의혹이라면 한 50% 이상은 믿어야 그걸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보고 표현하려면 미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지, 그걸 계엄 선포 이후로 발표를 하니까 그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권력자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정보입니다. 정보가 더 중요해요. 정보 판단이 잘못되니까 망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여기에 또 뭐 여러 사람과 관계된 주술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술과 음모론과 친했다는 게 오늘의 이 비극을 불러온, 이게 아마 근본 원인일지 모릅니다. 주술과 음모론은 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해요. 지금도 헤어나기도 힘듭니다. 지금도 이제 본인의 그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알면서 뭔가 유리하게 하려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 망상에 빠지면은, 음모론에 빠지면은 그렇게 되죠. 음모론이라고 뭐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컬트, 사교,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제가 절대로란 말은 좀 안 쓰려고 그러지만 거의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이 음모론자들과 가까이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대충 제가 짐작이 가는 게 이분이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그러나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용감하게 싸운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 놓으니까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차단을 했는데 2022년 여름에 밀려난 다음에는 음모론자 주로 유튜브죠. 극단적인 유튜브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그냥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맨날 그걸 보고 듣고 있으면은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근데 어제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지지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걸 보고 감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힘을 더 냅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직도 그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대한민국 같은 이런 위대한 나라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음모론과 추술에 빠졌느냐. 이게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분석할 때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분히 이게 정신과적인 또는 정신질환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라고는 들었지만 사실은 잘 안 믿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네. 그 음모론은 다 그럴듯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모론, 미스터리, UFO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걸 잘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뭐 멀쩡한 사람들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속지는 않지. 대충 나오는데 이 음모론이 퍼지게 된 거는 2020년 4월 총선부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4월 총선으로 정리가 완전히 된 거예요. 왜 됐느냐 하면은 그때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라고. 거의 전산개표가 아닙니다. 전산개표니까 해킹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선관위가 답답해서 그럼 좋다. 이번에 수개표인데 수개표에서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계산된 걸 또 손으로 확인하는 한 단계를 더 넣었다고. 이것 때문에 돈이 아마 수십억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얼마냐. 2,800만 표를 계산을 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부정개표였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에 계엄령을 펴서 서버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조사하면은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바로 계엄 선포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범죄자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령을 폈다. 이렇게 합리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나 허황된 그림이고, 그건 뭐, 서버를 가지고 나와서 100번 포렌식을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망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럼 이왕 하려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2시간 만에 딱 진압이 되었으니까 무능한 사람이 망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무능은 10,000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성한 선생이 쓴 7년 전쟁이란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인데 딱 난 그 문장이 자꾸 생각나요. 통치자의 무능은 10,000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권력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선악을 떠난 문제예요. 이 자체는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이번 계엄, 내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일어난 건 뭡니까? 2시간 만에 간단하게 진압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저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뭐 험악한 지시를 내렸지만 부하들이 실천을 안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집단항명입니다. 우리 군대가 집단항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뭐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과 또 뭡니까 수방사사령관, 육군참모총장까지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나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명령대로 수행했으면 2시간 만에 끝났겠어요. 그리고 총 한 방 안 쐈죠. 또 다친 사람 없죠. 잡아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시작은 엄청나게 크게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행동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입니다. 왜 코미디냐? 망상에서 출발했으니까. 또 무능하니까. 그러나 코미디는 원래 그 끝까지 가면 그게 비극으로 바뀌어요. 지금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비극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비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고 또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대치를 하고 또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한다. 그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경호처도 무장한 공직기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무장한 두 조직이 신병 확보를 놓고 충돌하면 그거는 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극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비극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그 불신을 키우는 행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참 나쁜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굉장합니다. 물론 음모론은 좌든 우든 다 이렇게 나쁜 거예요. 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좌파가 더 음모론을 많이 폈잖아요. MBC도 PD 수첩에서 광우병 선동 안 했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선동.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우파가 사실은 그게 우파가 아니고 보수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음모론을 펴는데 이게 오래 갑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 극단적인 유튜브 그 대부분이 음모론자거든요. 부정적 음모론자들 편에 서가지고 소수의 강력한 지지층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진영 논리로 바뀌니까 지지율이 11%까지 내려갔다가 요새 꽤 올라왔더라고. 그럼 여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강성이란 말도 안 맞습니다. 이게 음모론자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상한 그룹을 만들게 돼요. 컬트 그룹 비슷한. 이 사람들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수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 법치, 자유라는 이 3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 음모론이 들어오면 그게 다 무너지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게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7%까지 줄었더라고요. 한때 37%는 됐거든요. 그냥 뭐냐면 윤석열 계엄 음모론 판치는 거 이걸 보고 내가 여론조사할 때 내가 보수입니다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7%마저 지금 윤석열 편과 윤석열 반대편으로 나눠가지고 분열되어 있다고. 이게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까? 이걸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표님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잠시 보수인 척은 했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은 저분이 2013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무슨 댓글 공작을 했다 해가지고 그 수사를 통해서 아주 정의로운 검사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수사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는데 사이버 세상에서 북한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대응하는 그 댓글 몇 개를 가지고 이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엉터리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좌천되고 하니까 마치 무슨 핍박받는 검사인 척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좌파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의로운 검사, 그 다음에 보수정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수 인척한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주로 민주당과 뭐 문재인 전 정권과 싸운 것보다는 자기 편에 내부 총질한 게 더 많아요. 딱 세 개만 제가 예를 들 거예요.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에요. 제왕적 권력이라면 세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거기가. 그리고 그것은 국가 정통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국방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대통령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선인입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를 딱 집어가지고 2달 안으로 여기서 나가 이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고 들어갔죠. 저는 이걸 딱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 사고를 칠 거다 하는 예감이 바로 왔어요. 그 예감을 가지고 저는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반대해 왔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쉽게 설명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백악관 저거 재수없다. 나는 펜타곤으로 들어가겠다. 펜타곤 2달 안으로 방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막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보수 언론은 지식인층은 박수를 쳤고 다만 이 반윤석열 쪽에서 뭐 약간 문제 제기하다가 그걸로 뭐 흐지부지 됐는데 그 지금 파급 효과가 바로 윤석열을 침몰시킨 겁니다. 거기서 관저를 따로 만들고 출퇴근하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 청사는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좋아요. 저는 절대로 대통령이 근무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그 말은 하나 맞았어요. 저런 데서 근무하면은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있으면서 산책도 좀 하고 좀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출입도 좀 통제를 하고 해야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저분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저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왜 나왔습니까? 거기에 추술적 영향이 없을까요? 등등. 근데 이건 또 짐을 다음 차기 대통령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다음 대통령은 여기서 근무할 거냐?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자 하면은 그게 또 천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안 지었잖아요. 왜 안 지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정이 안 붙는 거지. 아니,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3살인데 이름도 안 지어주는 그 부모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출발이 잘못됐어요. 이건 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것은 총선 지방선거 1등 공신을 몰아낸 건데, 그것도 이유도 아주 말도 아닌 풍문 가지고 몰아낸 거. 그게 오늘날의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2030 정청이 탈락하고 이탈하고 중도청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란 방화벽이 사라지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50%에서 20% 떨어지고 그게 이번 총선까지 이어져서 총선 참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목덩어리를 잘 껴안고 같이 손잡고 뭐 자기 지도자로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총선 직전에 2월 6일, 원래 2월 6일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이게 의료 대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000명의 근거가 없어요.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한 게 없어요. 그건 뭐 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인데 선거 직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야 개혁 잘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면은 총선 전에는 이렇게 쟁점이 있는 건 안 하죠. 근데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반짝 인기가 올라갔어요. 국민의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야, 이건 무리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의사는 보수 중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탈해가지고 다른 정당 찍은 거 아닙니까? 아마 100만 표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몇백 표 차이로 결정되는 그 아마 한 20석 날렸다고 봐요. 그래 놓고 총선이 끝나고 유턴해야 될 텐데 나는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다가 의료 대란이 의료 파국으로 가고 여기에 따라서 초과 사망자가 지금 얼마인지 앞으로 궁금해요. 이 의료 대란 문제로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민주당 김윤 의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초과 사망자다. 그럼 1년이면 이거 10,000명입니다. 김일성 다음으로 한국인의 생명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 2개가 평가받을 겁니다. 한국이 발전시킨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세계적 강군인 대한민국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든 사람. 의료와 안보 아닙니까? 어떤 나라의 가장 기본이 의료와 안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특임 부대 분들 뭐 이런 분들 몇 분 만나 뵀는데요. 지금 완전히 그 자괴감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국회 장악용으로 그리고 선관위 장악용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건 역사적 범죄입니다.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그리고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입니다. 이런 굉장한 군대를 이런 당나라 군대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만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건 회복하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특히 여기에 동원돼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그리고 정보사령관. 이 부대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애국심으로 버티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마치 계엄 무슨 하수인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하는 사람들도 이거 좀 참 조심해야 돼요. 군대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군대를.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야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안 들었잖아요. 명령대로 했으면은 피를 흘리고 그때 계엄 해제 결의가 안 나왔을 거라고. 그럼 그 뒤에 사태가 뭡니까? 유혈 사태로 갔을 거랍니다. 바로 이들이 집단 항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집단 항명한 거는 고려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한 사람도 잡아들이지 않고 해가지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인뿐만 그런 게 아니죠. 경찰까지 몽땅 지금 군경을 적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 물론 원인을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그러나 이걸 무슨 기회로 삼아가지고 과잉 수사하고 있는 것도 이건 문제입니다. 아니, 국민이 국군을 지켜주지 않으면 국군이 국민을 지킬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은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성숙된 수사를 해야지. 이게 막 유혈 사태가 나가지고 예신병이 몇백 명이 죽은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은 그건 급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다행히 조용하게 끝났잖아요. 그럼 수사를 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고, 특히 군대 대통령이라는 이 직위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구니까 엄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인을 이렇게 본인의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에 너무 울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국민이란 말을 앞세우죠. 본인이 앞서.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앞세우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게 국민적 의혹이 아니라 바보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령 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국민, 그러고 뭐 헌정질서를 회복한다, 수호한다. 자기가 지금 헌정질서를 부수는데 앞장선 사람이 헌정질서를 수호한다. 입에 뭐 자유 하는데 다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는 행동이 대통령답지도 않고 국군 통수권답지도 않고 법률가답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않아요. 지금 경제, 외교에도 이번 사태가 굉장한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래도 빨리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것도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경제, 안보, 외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게 돼 있는데 신뢰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측이 참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특히 한국이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김정은과 또 무슨 마포에서 딜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긋듯이 조심조심해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에 계엄이란 자폭 테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얼음판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아닙니까?
우선 미국, 일본에서 한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 물론 경제는 그 주체가 기업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아도 어떻게 이런 타이밍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망상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럽게 무능하게 돼요. 과학적인 사실적인 판단이 안 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건 뭐 최근 수사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걸 제가 상당히 유심히 봤어요. 네. 아직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렇죠. 보니까. 지난주에 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이제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그 대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국회를, 일단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장 끌어내고 네. 하면 국회가 무력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거라.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보니까 한 줄, 국회를 대체할 별도 입법기구를 의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은 이건 좀 더 해봐야 되고, 이렇게 그냥 메모 끌적끌적거린 건지, 예.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죠. 그거 하나 가지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망상적 계획을 하고 망상적 실천을 하다 보니까 공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달성할 수 없는, 실력도 안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입법기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국회를 대신할. 그걸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법기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그건 당시에? 아마 국회를 그때 해산시켰을 것 같은데. 국회 해산시키고, 그래도 법을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의용기구로서 한시적으로 네. 무슨 회의인가 하는 게 있었어. 고위 어쩌고. 그건 입법위원들 다 지명을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헌법 개정하고 제5공화국 출범하니까 없어져버렸지. 한시적으로. 국회를 대체할.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령을 보통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친위 쿠데타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야당을 딱 정리를 해버리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한동훈 체포 아닙니까? 여권의 제2인자까지 체포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아주 독재화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972년 10월 17일 흔히 유신선포라고 하는 게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니까 그 대체할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별도 입법기구를 발상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과연 진지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왜 나와 있는 자료도 아직 수사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해왔던 계엄의 그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너무나 호술한 걸 보니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혹시? 군대 안 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망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군대 경험이란 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경험은 총을 드는 거든. 총을 든다는 게, 총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숙한 거냐.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은 총을 든 집단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게 실패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것은 역시 군대 가서 총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이 특수부 검사는 아주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권력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계엄령도 저 특수부 수사하듯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특수부 수사식으로 하면은 그 뭐 피의자들 불려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하는 식으로 계엄령을 운영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병정놀이를 한 겁니다. 이건 작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작전이라고 볼 수 없느냐? 아니, 하려면 새벽에 계엄령 선포해야지. 그리고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집합하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배치는 계엄령 DH 아워가 그때 밤 11시지 않나? 11시 전에 다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11시에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그때 부대 출동이 시작돼가지고 누구 잡고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시행하다가 보니까 시간 다 지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14명인가 잡으라는 명령을 나중에 줄인다고요. 3명으로 줄이잖아요. 그죠? 맞죠? 우선적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잡아라.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라. 이런 명령 내려왔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12시 자정을 넘어서 12시 30분에 그 체포조에 정답이 됐어요. 가는 사이에 계엄령이 해제 결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정놀이를 한다 이거죠. 해도 어쩜 이렇게 허술했을까. 그래서 군대 안 간 남자는 앞으로 대통령으로 뽑을 때 국민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거의 질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제가 포고령의 맨 마지막 그 문구를 보면 처단한다. 아니요.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 계엄을 안 겪어본 그 세대의 경우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 활동을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나와서 시위를 굳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건 아마 앞에 포고령을 뺏긴 걸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 뭐. 그러니까 계엄령에 저항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네. 해치지 않을 테니까 뭐 조심하라는 건데 포고령에서 제일 좀 문제 있는 발언이 처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죠. 파업한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우선 두 가지가 틀렸죠. 파업 안 했잖아요. 전공의들은 파업을 한 게 아닙니다. 네. 파업이라는 것은 자기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는 게 파업이지.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업했다고 인식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기초적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수사식으로 뭘 하려다가 이게 의사들의 저항으로 이게 완전히 파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 판단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처단을 왜 합니까? 용어 선택인데 처단은 처벌한다고 해야지, 그죠? 그걸 또 강하게 표현하면 그게 처단이 되고 더 강하게 표현하면 처형이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발표한 어제 메시지까지 포함하면은 그걸 내가 다 읽어보니까 이게 국어 실력에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문해력이 문제구나. 어떻게 이런 과장된 용법을 쓰느냐. 과장된. 국정이 마비됐다는 말을 씁니다. 대통령이 국정이 마비됐다면 바보란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 마비돼도 왜 대통령 뭐 했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하고, 그 다음 마약 청구이 됐잖아.
한국이 왜 마약 천국입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마약 문제가 이렇게 작게 유지하는 것은 검찰, 경찰의 노력 덕분인데 그런 나라를 마약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또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분의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문해력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분이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 같아.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한 국어가 가능한데 이 한자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자기 서명을 할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게 자기 본명 아닙니까? 윤석열 한글로 쓰면 그냥 그거는 발음 보호예요. 대통령 언어에서 드러나는 말만 봐도 현실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교육의 실패입니다. 교육의 실패는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교육입니다. 언어가 망가지면 사고 체계가 망가져요. 두 번째는 법학 교육의 실패지. 그분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검사 생활하면서 받은 교육이 이렇게 법률 기술자로 활동하도록 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 기술자라잖아요. 법률 기술자. 요사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게 무슨 대통령다움이 있고 법률가다움이 있습니까? 제가 2017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 또는 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에 앞장서는 걸 보고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법률 기술자. 요새 법률 기술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썼을 겁니다. 법률 기술자. 법률 기술자는 말은 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 철학이라든지 법 제도, 법제사, 그리고 국제법 이런 데 무지한 사람, 오로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기술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법기술자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법기술자로 돌아갔더라고. 지금 하는 형태가 법기술자. 만약에 이 계엄의 그 시나리오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계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일단 계엄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죠. 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제가 계엄령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한 친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페이크 뉴스라고 알았다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더라고. 근데 자막에 곧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불법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오세요.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마세요. 여기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보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나오세요. 그걸 보고 나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으로 계엄 해제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릴 때 한 30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밤 안으로 여야가 손을 잡고 계엄령 해제한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하나도 긴장감 없이 이건 뭐 되지도 않을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게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래 돼버렸잖아요. 2시간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냐? 성공했다면 뭡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운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리고 성관이 요원들,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열 몇 명 잡아 넣었다. 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국회를 계엄군이 점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점거하는 거. 그럼 그 다음 새벽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그냥 막 알아서 기억겠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잘한다고 박수 쳤겠느냐. 다 몰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다 몰려 나오고 그걸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CNN, BBC가 계속 중계방송하고 네. 그러면은 그 출동한 계엄군이 총을 쏠 수 없잖아요. 계엄군이 몰려 나온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 없으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4.19 때 계엄령 선포가 됐는데 이 시위대가 탱크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합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불가능했지. 그러나 그날 밤은 버텼다면 그 다음 날은 상당한 유혈 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성공했다면 하는 거를 예상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초현실적이라.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계엄을 보시고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계엄은 그 이전의 계엄들과 어떤 점이 좀 그렇다면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4차례의 말하자면 쿠데타지. 쿠데타를 취재한 유일한 기자인데 1961년 5.16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 아닙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한 겁니다. 그때 이 군인들은 최강 선진 집단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근대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 강경 노선을 선택을 했고 새 대통령을 배출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30년을 이끌었어요. 이 30년 동안 한국은 북 강경의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쿠데타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이것은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예요. 친일 쿠데타. 자기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야당을 침묵시키고 그 다음에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걸고 중화공업 건설합니다.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의료보험 출범, 중동 건설시장 진출,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물적 토대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게 7년 동안 했죠. 그러다가 11.6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12.12 군사변란, 그 다음날, 그 다음 해 5월까지 계속되는 이 상당히 긴 쿠데타예요. 이건 하룻밤 쿠데타가 아니고 이건 신군부 전두환 쿠데타라고 봐야죠. 근데 이것도 성공을 했어요.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성공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개방적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무역 흑자, 그리고 세계에서 그 10년 동안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1등입니다. 10.1%. 그러고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해가지고 북방 정책에 성공하고 중산층이 70%나 돼요. 그리고 6.2 구선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해서 오늘날 제6공학을 출범시킨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학.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집권했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적 소명을 한 거죠. 그러나 그건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친일 쿠데타가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많죠. 후퇴.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이거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1980년대 대한민국은 계엄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80년대가 계엄으로 시작됐다고.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가 그때 그렇게 많았다고. 1983년 9월 소련 요격기에 의해서 대한항공 007이 격투돼가지고 사할린 상공에서 269명이 죽고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테러에 의해서 대한항공 115명이 죽고 하는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엄과 비행기 사고가 같이 나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면은 이 계엄 사태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발전시켰던 이 민주주의, 법치, 이게 기반이 무너지고 40년으로 진짜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공포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으려면 다 이때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거죠. 자중자애. 이걸 찬스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한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지금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가 벗어나고 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과격한 행동을 하면 꼭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시간을 뺏은 것 같네요. 혹시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고 보수를 대신한 사람이지. 보수적 품성이 하나도 없어요. 보수는 교양인 아닙니까? 뭐 이념을 젖혀가지고 보수적인 사람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죽은 사람도 소중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풍부해야 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도무지 보수의 자질, 보수의 비학이 없습니다. 추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85표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탄핵 반대에서부터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몰아냄으로써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던 것과 같은 꼭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의 밤에 전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구해낸 거예요. 만약 거기서 비겁하게 말이지 국회에 가지도 안 하고 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좀 내란 비호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해산 이야기까지 나왔을 거라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행동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놨는데 탄핵에 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뭡니까? 윤석열 잔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기다가 음모론자들로부터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당인지 아니면 경상도 토호당인지 웰빙당인지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좀비화되고 말았어요. 음모론에 포섭이 되면은 다 좀비가 됩니다. 좀비. 좀비가 됐다는 말은 영혼이 팔려나가니까. 그래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정체성 문제가 정리되거나 더 망가지거나 하겠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진짜 위기다.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한 역사로 평가한다면 석은 새끼줄이에요. 석은 새끼줄. 아, 윤석열이란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에 오르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용서할까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한 달이 있어요. 그때 윤석열 편에 섰느냐, 윤석열 반대편에 섰느냐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들이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소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 재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한동훈의 역할 그리고 이준석 역할 두 사람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보수적 반자유민주적 노선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러면서 희생도 됐지.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 역할. 그리고 친윤석열로 넘어가지 않았던 안철수 의원 또는 오세훈, 그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그 그룹에서 나오는 게 순리 같은데, 그게 안 되면은 이번 다가오는 대선은 국민의 힘을 무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처음에 계엄 당일날 그 천하람 의원이 이제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게 의원이 TV 방송에 대고 대통령을 이런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좀 놀라긴 했거든요. 이제 내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가끔 글을 씁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한 게 천하람 의원이다. 미치광이 같은 자를 아마 뭐라 그러더라. 군이 체포해야 된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국군이 체포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미치광이라는 표현, 난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 이런 상황을 정리할 때는 가장 과격한 용어 선택이 가장 정확한 선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틀렸어요. 아니었나요? 예. 나는 아, 그 점잖게 말하면 비정상적이다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런 직설적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전 아니, 강도가 들어올 때, 네. 경찰에 신고할 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괴한이 허가도 받지 않고, 뾰족한 쇠붙이를 들고, 담을 넘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누가 출동합니까? 네. 강도야. 네.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했다. 네. 사실은 미친 계엄 아니에요. 미친 계엄 아닙니까, 이게? 미쳤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든 단어 아닐까요? 명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지. 명분이 너무 크지. 너무 커서 명분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다만 실질이 없는 거지. 명분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건 항상 입에 달린 말이 개혁 아닙니까? 개혁 하다가 망해버리거든요. 사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의료 대란을 개혁으로 포장을 했잖아요. 네. 개악이지. 개혁이라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인데 네. 가족을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 개혁인데 네. 개선이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할 걸 인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개혁하다가 의료 개혁이 개악이 되어버리고 의료 대란이 되고 이 전체적인 국민적 불만의 핵심은 의료 대란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었거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져버리고 네. 초조하다가 이게 초조한 반전이거든요. 또 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설에 가면은 김건희 여사 보호용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12월 10일 네. 계엄령 선포, 네.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12월 10일 전에 예. 아니야 12월 10일이구나. 12월 10일 그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다. 그게 아마 상당한 요소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김건희 보호용 계엄이었다. 어제 그 지지자들에게 서한을 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사람이 달라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권의 무슨 법정 투쟁 비슷한 그런 걸 각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낱말도 다 허황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금방 뭐 어디 방구 세력이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으니까 여러분들 더 힘내십시오 하는 게 요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더라고. 3월 31일 이후에 조기 선거가 있어야 자기가 출마할 수 있는데 내가 출마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그 말이 실감이 갔습니다. 국론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 같아서. 그치? 그러니까 네. 목숨 걸 각오가 없었으면 계엄령 선포는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자기 직을 던질 각오가 없었으면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목숨도 안 걸었고 직을 던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를 지키기 위해서 법률 기술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하들은 자기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모조리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혐의도 또 내란죄라는 내란죄라 하면 뭐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게 반역죄 아닙니까? 역적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 요구하지도 안 하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야 돼요. 하야를 했으면은 흠죄로 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수사는 받았어야 돼요. 하야하고 이거 전부 다 내가 시킨 거다. 다 내가 책임진다. 했으면은 저는 구속될 사람을 훨씬 더 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죠. 그 각오도 안 하고 왜 계엄령 선포를 합니까? 결국 모든 게 윤석열이란 한 인간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혹시 됐을까요?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뭐, 장시간. 네.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